인플루엔자 감염 사례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수없이 발견되었는데요. 그러나 인플루엔자가 인류에게 본격적으로 사나운 이빨을 들이댄 것은 20세기 이후였습니다. 실제로 20세기의 인류는 3번에 걸쳐 인플루엔자 팬데믹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1차 세계대전 중 전 세계를 휩쓰며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그 병의 원인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독감이라고만 불렀어요.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페인 독감에 걸렸냐면 세계 전체 인구 18억 명 중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즉 6억에서 9억 명의 사람이 이 병을 앓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중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이 사망자 수는 1차 세계대전의 추정 사망자 802만 명의 5배에서 6배에 이르는 엄청난 수입니다. 그런데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에는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는데요.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니 당연히 스페인에서 맨 처음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스페인 독감의 최초 감염 사례는 1918년 3월 4일 미국 중서부 캐자스주 헬스케어 카운티의 훈련지 캠프 펀스턴에서 보고되었어요. 발열과 두통 증상을 느낀 병사들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 1000명이 넘는 병사가 같은 증상을 호소했고 그중 48명이 사망했어요. 사인은 폐렴으로 기록되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미군 캠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까요? 훗날 연구자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캠프 근처 겨울 철새 도래지가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돼요. 철새로부터 캠프 내 축사에서 기르던 돼지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었고 돼지 몸속에서 사람에게 감염 가능한 형태로 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가 병사에게 옮겨갔어요. 이를 종합해볼 때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 기원이 아닌 미국 기원설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기에 이제부터라도 이름을 고쳐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 기원설 말고도 프랑스 기원설도 있어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북프랑스 에타플르에 있던 영국군 기지에서는 매우 많은 연합국 병사가 드나들었어요. 그러던 중 1916년 12월 이곳에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병사가 나타난 후 전사자의 2배가 넘는 사망률로 사망자가 나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또 최근에는 중국 기원설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1917년 11월에 중국 북부에서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이 유행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전선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군을 후방에서 지원하기 위해 10만여 명가량의 중국 노동자를 동원했는데요. 그 중국인 노동자들이 중국 본토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유럽에 들여왔고 거기서부터 유럽 전역으로 인플루엔자가 퍼져나갔다는 설이죠. 여기에 더해 1917년부터 캐나다를 가로질러 유럽으로 보내진 중국인 노동자 2만 5천 명 중 3천 명이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는 기록도 발견되었어요. 당시 중국인 노동자를 동원하는 일은 물밑에서 시시하며 은밀히 이루어졌고 정확한 명부도 작성되지 않아서 뚜렷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나와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죠. 이렇듯 스페인 독감의 발생 원인을 추정하는 여러가지 설에서 정작 스페인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는데 왜 이 질병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 이유는 1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중하고 긴박한 국제정서를 들여다보면 답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뒤늦게 참전한 미국 등의 연합국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 등의 동맹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에요. 전시의 연합국과 동맹국에 속한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 있는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엄격히 통제했기 때문에 설령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어도 나라 밖으로 그러한 정보가 흘러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어디서 시작된지 모를 감염병이 스페인 왕국을 강타했어요. 스페인 국왕 알폰소 13세와 강요를 비롯해 800만 명이 감염되면서 사실상 국가 기능이 마비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스페인은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따로 이러한 정보를 통제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마드리드의 ABC 신문이 팬데믹의 참상을 기사로 실었고 5월 말에는 영국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통해 스페인 인플루엔자 확산 소식이 널리 퍼져나갔죠. 이것이 당시 인플루엔자 유행에 관한 최초 보도였기 때문에 스페인이 발생지라는 가짜뉴스가 기정사실화되어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억울하게 스페인 독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으며 봉변을 당한 스페인 정부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고 거세게 항의했죠. 그러나 한 번 사람의 입에 붙은 이름은 좀처럼 바뀌지 않잖아요? 다행히 지금은 차별과 경제적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종 감염병 이름에 국명이나 지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국제 규칙이 만들어져 2015년부터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요. (1918년 3월 4일) 미군 캠프 펀스턴에서 스페인 독감 발생이 확인되고 일주일 만에 뉴욕에서도 감염이 보고되었으며 이후 삽시간에 스페인 독감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애초에 미군 기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의 확산은 군 관계자의 이동이 큰 원인이 되었죠.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에서는 3월에만 1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병가를 내고 결근하는 바람에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5월에는 교도소까지 감염이 확산되어 캘리포니아 교도소의 수감자 1900명 중 500명이 스페인 독감에 걸렸어요.
유럽 전장에서도 스페인 독감의 활약은 엄청났죠. 당시 독일을 중심으로 뭉친 동맹국 진영은 총 공세에 나서 파리를 약 100km 앞둔 지점까지 진격해 들어갔어요. 위기를 느낀 연합국 진영은 미군에게 SOS를 보냈고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결심하게 돼요. 그러나 이때 파병된 미군 중 상당수가 이미 스페인 독감을 앓고 있었어요. 그렇게 미군이 가져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서부 전선에 있던 병사들에게 옮겨졌고 이 병사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전 유럽에 바이러스가 퍼졌어요. 스페인 독감 발생 초기의 연합국 진영은 이 병이 독일이 꾸민 간악한 음모라고 생각했어요. 1차 세계대전 중에 독가스 같은 신종 화학 무기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기도 했죠. 그러나 1917년 5월이 되어 독일군 진영에서도 스페인 독감의 감염자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당시 독일군은 서부 전선에서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무렵 연합국은 미국에서 파병된 전력이 증강되어 전열이 갖춰지고 있었어요. 때문에 독일군은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예비군들까지 전선에 투입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예비군들은 이미 스페인 독감에 걸려 상태가 좋지 못했고 결국 독일은 예비군을 동원하지 못해 서부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스페인 독감의 위력이 전쟁까지 영향을 준 것이었죠. 그러나 4개월 만에 전 세계를 휩쓸어버릴 만큼 강력했던 스페인 독감은 여름이 오자 점차 힘이 약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전히 감염력이 높았지만 독성이 약해졌으며 치사율도 눈에 띄게 낮아졌어요. 때문에 각국 정부는 더 이상 스페인 독감을 커다란 위협으로 보지 않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스페인 독감은 점점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그러나 이제까지 스페인 독감의 유행은 전초전에 불과했어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간 스페인 독감의 사태는 앞으로 펼쳐질 엄청난 비극을 알리는 서막에 지나지 않았죠. 1918년 8월이 되자 기세가 한풀 꺾이며 잠잠해지는 듯했던 스페인 독감은 다시 살아나 활기를 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북동부 보스턴, 프랑스 서북부 브레스트, 서아프리카의 영국 식민지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 이 세 항만 도시에서 동시에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잠시 숨죽이던 바이러스는 그 사이에 변이를 일으켜 독성이 크게 강화되었어요. 환자들은 발병 한두 시간 만에 거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고 고열로 신음하며 온몸을 흠씬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죠. 환자의 5에서 10%의 경우 중증 폐렴으로 발전했는데 폐에 물이 가득 차 공기 중에 있으면서도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빗발쳤어요. 독성이 강화된 스페인 독감은 항구를 거쳐 일반 시민들 사이에 침투하면서 제2차 팬데믹이 시작됐어요. 미국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가 먼저 쓰러졌고 그 뒤를 이어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인프라를 관리하는 철도 공무원과 청소부, 그리고 장례업자 등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쓰러지면서 사회 기능이 마비되었어요. 가정에서도 어른들이 먼저 스페인 독감에 걸려 일터에 나갈 수 없게 되고 장을 보러 나갈 수도 없어 온 가족이 꼼짝없이 집에 갇힌 채 쫄쫄 굶는 상황이 속출했어요. 이렇게 스페인 독감의 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군은 교착 상태에 빠진 유럽 전선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 달에 25만 명이 넘는 병력을 파병해 연합국 진영을 지원했어요. 미국에서 유럽을 향하는 배에 오르기 전 병사들은 체온을 재는 기초적인 검사를 받긴 했지만 그런 식의 간이 검사로는 감염의 물기를 잡을 수 없었죠. 배가 출항한 뒤 밀폐된 선내에서 감염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병사가 스페인 독감에 걸려 골골대며 유럽으로 향했어요. 유럽으로 가는 수송선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스페인 독감 환자 생산 공장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죠. 이 중 수송선 리바이던 호의 이야기가 유명한데요. 승조원 2,000명과 군 관계자 9,000명을 태운 리바이던 호는 1918년 9월 29일 뉴욕항을 출항해 10월 7일 프랑스에 도착했어요. 당시 배 안의 상황은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해요. 항해 도중 선내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80명이 사망했어요. 하선 후에도 사태는 잦아들지 않아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선내의 침상은 감염자의 코피와 기침할 때 튀어나온 피 섞인 가래로 시뻘겋게 물들어 전장보다도 더 끔찍했다고 해요. 게다가 토사물을 비롯한 온갖 오물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배 안에 가득 메웠어요. 항해 도중에 운 좋게 감염을 피한 병사들도 안심할 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동한 전장 역시 스페인 독감이 한창 유행 중이기 때문이었죠. 당시 서부전선에서는 참호전이 한창이었는데요. 참호전에서 참호란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 안에 사람과 무기를 숨겨두는 방어시설입니다. 비좁고 습도가 높은 불결한 참호 속 환경은 이질과 발진티푸스, 콜레라, 스페인 독감 등이 자기 집 안방처럼 활개를 치기 안성맞춤인 환경이었어요. 스페인 독감은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병사들이 무기를 잡을 힘도 없을 만큼 쇠약해지게 만들어 양측은 전투 불능 상태에 빠졌어요. 전선에서 귀하는 병사들로 인해 스페인 독감이 급속히 확산한 독일에서는 식량이 부족해지고 경제가 침체되었어요.
그러자 독일 내에서 전쟁이라면 넌덜머리가 난다면서 반전 여론과 염세주의가 퍼지기 시작했죠. 결국 1918년 10월 킬 군항에서 독일 수병이 출격 명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여기에 노동자들이 합세해 대규모 소요 사태로 번졌어요. 이른바 킬 군항의 반란을 계기로 혁명의 불길이 일어 목숨이 위태로워진 황제 빌헬름 2세는 황급히 네덜란드로 망명했죠. 이렇게 독일의 재정이 무너지고 같은 해 11월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었어요. 그리고 11월 11일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연합국 진영과 휴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만약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다면 1차 세계대전은 장기전 국면에 접어들어 훨씬 더 많은 희생자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스페인 독감은 전쟁을 중단시키고 평화를 가져오면서 세계사의 흐름을 크게 바꿔놓았어요. 스페인 독감이 전세계를 강타하는 동안 미국인들은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차 팬데믹 유행 당시 백신을 증산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해 11월 2일까지 샌프란시스코의 총 인구 55만 명 중 1만 8천 명이 백신을 접종했어요. 백신 접종을 시작하자 스페인 독감의 사망률이 차츰 내려갔지만 이를 전적으로 백신 효과로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한 백신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이 아닌 2차 감염으로 인한 폐렴을 유발하는 연쇄상 구균과 폐렴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종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에는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감염률과 사망률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샌프란시스코 보건위원회는 11월 1일 전 시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민의 99%가 조례 시행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있었어요. 의료 종사자가 마스크 착용한 모습을 본 시민들은 너도 나도 마스크를 구해 쓰고 다녔죠. 다만 당시 마스크는 거즈 재질로 몇 장씩 겹쳐 써도 미세한 바이러스 입자의 침투를 막지 못했으나 입에서 나오는 침방울로 인한 확산 방지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그렇게 백신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환자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10월 셋째 주에 8,682명이었던 환자 수는 2주 후에는 2,200명, 그리고 그 다음 주엔 600명, 11월 마지막 주에는 57명까지 가파르게 줄어들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11월 21일 마침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례가 해제되어 시민들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길고 길었던 감염병과의 격렬한 싸움은 이번에도 인간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면서 저희들의 감염병과의 전쟁도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힘든 상황을 이겨내시고 긴 터널을 통과한 여러분들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더는 이런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